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했고 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열, 임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한 점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와 비교해보면 이 형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본 건데요. 2010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이 시세 조종 세력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또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이 시세 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뒤집고 전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자, 쟁점별로 판단 사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시세조정 가담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면서 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세조정 세력의 계좌와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에 매도한 행위 등을 통정거래로 규정하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세 조종 세력, 블랙펄 정산 이후에는 일부 거래는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도 역시 주요 쟁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 차례의 이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시세 조종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 종류는 다른 공범이 범행을 마친 최종 거래 완료 시기, 즉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의 판단을 일부 뒤집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 그러니까 김 씨가 받은 첫 번째 샤넬백 가방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인 신분의 금품 수수는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보상을 요구할 게 예견된 상황이고 통일교 측의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김 씨가 알았던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2심 재판부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어서 무죄로 본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진술 등 증거만으로는 이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 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 또 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간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이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걸로 볼 수 없고 또 결과 조작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여를 추단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항소심은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 김건희 씨 측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김건희 씨는 오늘도 검은색 뿔테 안경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책상에 숙인 채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선고를 별다른 미동 없이 들었는데요. 다만 1심과 달리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내용이 나오면서 변호인 측과 쪽지 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주문을 읊을 때에도 일어선 상태에서 고개를 아래로 향했고 선고 직후엔 잠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1심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데 대해 김건희 특검팀 박노수 특검보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정황들이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유죄로 뒤집힌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단순 전주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반발했는데요. 이 부분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김 씨가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긴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있고 또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이 핵 문제를 뒤로하고 호르무즈 개방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즉각 없이 이란 유조선을 추가로 단속했습니다. 이란 항공사에 기름이나 기내식을 공급하는 외국 정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의 국제선 정상화 시도도 봉쇄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드 파원입니다. 이란 유조선과 미 해군 구축함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가 이란 항구로 항해를 시도하던 MT 스트림을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21일과 23일에도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던 유조선 2척을 납포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 유조선을 호르무즈 밖에서 또 저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고 핵 협상은 나중에 하자는 이란의 새 제안에 부정적인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은 이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지 실질적인 개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논의는 했지만 진지한 검토 수준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I wouldn't say they're considering it. I would just say that there was a discussion this morning that I don't want to get ahead of, and you'll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미국의 이란 봉쇄는 바닷길뿐만 아니라 하늘길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공항에서 지난 주말부터 무스카트와 이스탄불, 메디나, 베이징까지 4개 국제선 운항이 전쟁 2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미 재무부가 경제적 압박 작전을 다시 꺼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각국 정부는 이란 항공사에 항공유 공급과 기내식 서비스, 착륙요금 정산, 항공기 정비 지원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까지 언급하며 전 세계 공항을 압박했는데 급유나 기내식이 차단되면 이란은 국제선을 띄울 수 없게 됩니다. 호르무즈 바깥에서 이란의 선박을 봉쇄한 것처럼 이란의 국제선 노선 정상화 계획도 사실상 봉쇄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란이 걸프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선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이 없을 것이란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유엔 주재 이란 대사가 밝혔습니다.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현지 시각 27일 바레인이 주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라바니 대사는 페르시아만과 그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안정과 안보는 이란에 대한 침략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재발 방지와 이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와 이익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하는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유조선을 또 납포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네, 해상 봉쇄를 먼저 풀자는 이란의 제안을 미국이 행동으로 거부한 건데, 파키스탄 YTN 취재진이 이란 기자를 만나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파키스탄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계 기자.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네, 해상 봉쇄를 먼저 풀자는 이란의 제안 이후에도 미국이 이란 선박 납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란 기자에게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물어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의 이곳 이슬라마바드 지국장을 만나서 최근 협상 진행과 미국과의 쟁점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어제 악시오스에 보도된 이란의 새로운 제안은
미국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로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해왔고 평화적 핵 활동 의지도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새로운 제안이라는 보도는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라고 해석했습니다. 결국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를 해제하는지 여부에 협상 진전이 달린 건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Unless and until U.S. not ending these naval blockade, things not be going for further development. If U.S. it's my views, if U.S. end to the blockade, things will be go better.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과거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종교적 칙령으로 금지했고 실제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뒤 협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자위적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How U.S. claim that Iran is going after nuclear bomb? This is totally baseless. This is something he wants to, dive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pinion. 네, 현재 협상은 교착 상태인데 이란 기자는 향후 종전회담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을 높게 샀습니다. 지난 주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의 전용기를 타고 오만을 방문한 건 그만큼 양국 간 신뢰가 깊다는 반증이라며 중재가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다만 이란 지도부 내분설은 이란 내부를 흔들려는 가짜뉴스라며 실제로는 군과 행정부, 입법부가 단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협상대표단의 권한과 신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한 언행을 멈추고 진지한 협상에 나온다면 머지않아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f both parties showing their seriousness, it could be within weeks. If you want to end this war, so come to the negotiation table. If you really don't want to Iran have a nuclear bomb, okay. Iranian already expressed their desire that they are not looking for nuclear bomb. 최근 백악관 만찬 총격 사건에 대해서는 음모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참석 행사인데 너무 허술한 보안으로 총격범이 호텔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연출된 쇼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이란 측의 직접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 이란 국영통신사 기자와 진행한 것으로 인터뷰 내용은 이란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 용의자가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참석 행사 안전대책 논의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근처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31살 콜 토마스 앨런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주에서 총기를 운반하고 폭력 범죄에서 총기를 발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This was an attempted assassin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defendant making clear what his intent was. 사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었던 앨런은 파란색 수감복 차림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신원과 나이를 말하며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치안판사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고 구금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 법무부는 총격 발생 당시 당국이 적절히 대응했고 법 집행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며 경호 실패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만찬장에서의 총격 사건 대응은 절차대로 이루어졌다며 사건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한 민주당 진영에 돌렸습니다.
This political violence stems from a systemic demonization of him and his supporters by commentators, yes, by elected members of the Democrat Party. 백악관은 그러면서도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줄줄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참석 행사들을 앞두고 보안 절차 점검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이 최근 멜라니아 여사를 향해 곧 과부가 될 것 같다고 한 발언에 진행자 해고와 방송 중단 등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총격 사건 책임을 야권과 언론에 넘기면서 지지층 결집과 역공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최고의 인사들이 총출동했던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 당시 지정 생존자가 없었던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브리핑에서 백악관 만찬 행사에 앞서 지정 생존자 지정을 논의했지만 두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이유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여러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 생존자를 정해두는 것이 불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사에선 지정 생존자를 정하고 또 어떤 행사에서는 아닌지 등을 두고서는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2달이 흘렀지만 종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현재 상황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백악관이 조만간 입장을 밝힌다고 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레드라인이 매우 분명하다라는 걸 밝혔거든요. 그만큼 미국은 핵 관련 문제가 우선이다 이런 걸 얘기한 걸까요? 그렇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핵 문제,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레드라인이라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네. 이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그다음에 종전 합의, 또 전쟁 배상, 이런 얘기를 레드라인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양측의 입장차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나온 그런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의 제안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하고 이제 그 종전 합의를 한 다음에 추후에 핵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이란 측이 바라는 그러한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경제적 어려움을 풀고 이제 그 다음에 난항을 겪고 있는 핵 문제를 논의하자. 그랬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러한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그걸 풀어주면 그 다음에 이란이 핵 협상에 정말로 순순히 잘 따라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란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능숙한 그런 나라고 정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쓰고 압박 수단을 다 쓰는데도 이렇게 저항을 하는데 만약에 이란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렸다. 그러면 아마 미국이 이제 그 협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강조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란을 압박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분명하다. 이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이란의 이 제안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명분으로 통제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의 봉쇄는 이란이 먼저 한 거잖아요. 물론 그 이유는 미국의 공격을 배경으로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호르무즈는 원래 이란이 고유의 권한이다. 그걸 주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방금 YTN 특파원이 이란 국영방송 현지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결국 이란 입장을 대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핵과 관련된 주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주권, 이 두 가지를 시종일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란이 먼저 한 것이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곤경에 빠졌었고 여론 최후 통첩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이제 휴전이 이루어졌고 1차 종전 협상이 있었는데 결렬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이제 역봉쇄였죠. 다시 말하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그다음에 이란에게 돈 주고 나오는 배, 요것만 통제하는 것이 결국은 그 통제와 함께 경제적 분노 작전, 이것이 이란에게는 엄청나게 아픔으로 다가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란의 그 전술이 말이죠. 협상술로 말하면은 쪼개기 전술입니다. 그런 걸 이제 협상에서는 살라미 전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랜드 바게인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한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이란은 호르무즈 쓸데없는 주장 안 하고, 그다음에 핵도 포기하고,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이란에 가했던 제재 풀고, 그다음에 동결 자금 풀고, 이란이 복구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줘서 이란이 번영한 이란으로 만들겠다. 이걸 한꺼번에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란은 그걸 쪼개자는 거잖아요. 자, 개방부터 하고, 그리고 핵 문제는 나중에 뒤에 얘기하자. 이 쪼개기 전술인데, 임 교수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건 결국은 질문해 주신 대로 자기가 호르무즈 해협 10개국은 자기 통제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핵 문제와 관련된 자기 주권이기 때문에 일단 호르무즈 여는 거를 미국의 역봉쇄를 풀어버리면 미국은 카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진 카드에서 그다음에 협상, 이건 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루비오 장관도 진정성 있는 태도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사실 이 전쟁 장대인 분노의 시작은 이란의 핵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핵 문제를 놔두고 뭐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미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뭐 설명해 주셨지만 이번에 이란이 제안한 걸 이제 쪼개기 전술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이란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이란도 좀 벼랑 끝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얼마만큼 이란이 경제적으로 힘든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다들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란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수출 수입의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란산 원유가 이제 수출이 돼야지만 어떤 그 자금이 공급이 될 테고, 그게 있어야 국내 경제의 숨통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완전히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도를 이용하든 육로를 이용해서 한다는데 그 양이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동맥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작가지 경매나 이런 거 가지고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생필품도 계속 이제 그 수입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국경을 여러 나라가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양보다는 들어오는 게 훨씬 적기 때문에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그렇다 보면 몇 주나 더 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지금도 어렵게 전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막히기 때문에 버티기 어려운 거죠. 물론 생존을 하긴 할 겁니다. 뭐 생존을 하긴 할 건데,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정말로 그냥 버티기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가는 뭐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란 정부에서도 지속해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갈수록 상황이 악화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돌파구를 찾아가는 노력이 어떤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눈에 봤을 때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국 측의 냉랭한 반응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란 측에서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활로를 좀 모색해야 될 거고, 미국도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경제적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돼 있기 때문에 또 누가 먼저 손을 들어야 될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먼저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싸움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양쪽 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가운데 과연 누가 먼저 이 요구를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까? 그럼으로 인해서 누가 먼저 이 협상 자리에 앉게 될까? 자,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누가 더 어려우냐 하는 것은 본인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 뭐 어떤 쪽이 더 불리하고 어떤 쪽이 더 아쉬울지 이런 것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지금 이란은 사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것이고 미국은 조금 더 어려우냐 덜 어려우냐 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이란이 저렇게 시간을 끌고 길게 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 내부 소식통,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란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남의 집을 훔쳐서 먹어야 할 그런 판이다. 일자리도 없고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것도 견딜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달러라도 들어오고 그러면 숨통이 트이는데 결국은 원유가 막히죠. 거기에다가 지금 봉금 보도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해상에서 봉쇄뿐 아니라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길을 막고 심지어는 하늘길까지 막아서 이젠 이 이란 정부가 사실 독재 정권일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통치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월급도 못 주고 제대로 안 되면 이게 통치가 되겠냐 이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란 정권은 정권의 생사가 갈려 있는 문제고 지금 미국은 이게 인기가 좀 더 떨어지느냐 뭐 중간 선거에서 좀 지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은 내 편이고 모든 선택지는 내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전 결심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란이. 자, 금방 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핵무기 가지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핵 안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을 아니면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다 안 갖는다. 우리는 다 평화제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럼 그냥 바로 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농축 권한 달라, 그다음에 우라늄 이거 우리는 가지고 있겠다.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란 내부에서 말이죠. 그걸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고 결정하고 지시해 줄 수 있는 결심권자가 없다. 저는 그 부분을 전 주목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통일된 안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데, 뭐 최근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란 지도부에서 뭐 강경파, 온건파 간 좀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 의회에서 대미 협상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내부 단결이나 결속에 좀 힘을 쓰는 모습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대내외적 메시지를 발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 내부에서 그 협상단의 권한이 미약하고 그다음에 이란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협상안을 갖고 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미국이 그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란 내부에서 협상파와 비협상파 간에 어떤 알력이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요. 현재는 협상이 교착 국면으로 지속되고 있으니까 비협상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대내적으로 이란 정부가 이제 분열되고 어떤 그 지도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제 그 대내적으로 이란은 결코 분열돼 있지 않고 좀 단결돼 있고 하나의 어떤 그 지도력에 의해서 어떤 그 체계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문성국 장군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최고 지도자들은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그러한 협상안에 대해서 어떤 그 최종적인 그러한 그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란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가 그러니까 이란 매체발 소식이긴 한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그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의 편지를 받았다라는 이제 보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이란 그 종전 협상이 무산된 이후에 지금 계속 이란은 뭔가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예, 뭐 이란과 러시아는 사실상 뭐 준동맹이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였고 더군다나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2022년 이후에 이 러시아가 사용했던 주요 드론이 이란으로부터 온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러시아와 이란, 중국,
북한을 포함해서 이 반미, 반서방 연대의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뭐 독재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뭐 서로 케미가 잘 맞고요. 그동안 러시아는 이란을 포함해서 이제 시리아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 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로서는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대상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시리아 망가졌죠. 이란 이렇게 약화되죠. 뭐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조금 올라와서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중동으로 신경을 쓰고 나토가 분열되면서 푸틴이 상당히 이제 미소, 어디 표정 관리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아라그치 장관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푸틴으로서는 상당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여기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그치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만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터키, 뭐 사우디, 심지어 카타르까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 평화로운 이걸 하려고 그러고 우리 안이 유리한 거니까 우리 좀 입장을 지지해 줘. 막 이런 요청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과연 러시아가 정말 푸틴이 뭐 트럼프하고 좀 친하다고 하니까 혹시 뭐 푸틴이 트럼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거 받을까? 그거는 아마 좀 이 푸틴하고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트럼프가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이제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되고, 근데 유엔에서 또 양측의 갈등이 다시 보여줬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회의에서 양국이 공방을 보였는데, 뭐 서로를 해적이다, 뭐 테러리스트다, 국제적 범죄자로 비난을 했거든요. 뭐 외교 무대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날선 공방을 하는 것이 뭐 지금 상황에서 적절해 보이고요. 자국의 입장을 국제 무대, 특히 이제 유엔이라는 가장 중요한 다자 무대에서 확인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먼저 포문을 열어서 이란을 해적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풀어라. 그리고 호르무즈를 풀기 위해서 해상 자유연합을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대응해서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미국이 문제의 원흉이고 미국이 이제 그 부분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주고받기는 어쨌든 그 본국 정부 그다음에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관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 강대각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방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란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이제 풀고 협상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가 미국은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다 할 어떤 반박을 안 하다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 국적의 유조선을 추가 단속을 집행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이제 행동으로 나선 거거든요. 이제 이 자체만 두고 보더라도 이란의 제안에 좀 퇴짜를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지만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로 인해서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카드가 많이 약화가 된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물론 페르시아 만화의 2,000척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핵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이 어쨌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핵이 없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더 이상 국제사회를 인질로 잡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란,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은 대리 세력을 이용을 해서 중동의 평화를 깨는 그런 이란이 아닌 정상국가 이란, 착한 이란, 좋은 이란, 그런 이란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이란이 그걸 버팅기고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그걸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지금 조치가 다시 말하면 경제 분노 작전이고 군사 분노 작전인데 에릭 퓨리 작전인데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추가 유조선 납포하고 하는 것은 이란을 향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이 쪼개기 전술을 가지고 시간 끌고 결국은 이게 지금 미국에게는요, 저는 북한의 외교적 실패가 중요한 교훈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란은 북한의 협상이 굉장히 좋은 또 가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기만을 해서 시간 벌고 그렇게 해서 핵 개발을 성공했고 그럼 이란으로서는
또 계속 기만하고 시간 끌는 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핵 합의는 그건 시간 끌기 위한 이란의 기만 작전에 말려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탈퇴한 것이고 예. 이번에도 외교적 방법은 안 되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마 미국으로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는 좀 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압박의 수위를 하나하나 조금씩 더 높여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란 중앙은행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 계좌를 개설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는 절차를 만드는 건지 종전 이후에도 이 유지권을 좀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인 겁니까? 뭐 이란은 그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적 제도적으로 그런 조치가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권을 사실상 아니면 현실적으로 주장하고 그 부분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 그 전쟁을 계기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노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추후에 유사한 사태가 생기거나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자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란이 통행을 징수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준비를 해놓는 것은 이란 측에 있어서는 뭐 의미 있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미국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악관 그 만찬장 총격 사건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과 언론의 악마화 때문에 이번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번 같은 그 총격을 막으려면은 백악관 연회장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글쎄요.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총격 사건 있고 한두 시간쯤 후에 기자들 만나서 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이건 외로운 늑대 단독 범행이고 뭐 누구의 뒤에 사주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 뭐 그건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또 민주당으로 또 화살을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이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무슨 물리적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세 과정에서 귀에 이렇게 총탄이 스쳤던 그런 사건에 비해서는 좀 결집도라든지 영향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 대통령으로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지금 중동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백악관 영빈관 이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더 많은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이렇게 보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번 전쟁 뭐 2달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대 수혜자로 중국이 지목이 됐습니다. 뭐 미국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이 어부지리로 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거고 뭐 걸프국들과의 협력이나 중재 역할도 중국이 좀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 뭐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까요? 그거는 어려워 보이고요. 미중 전략 경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여전히 그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힘의 상대 열세 상황에 있습니다. 뭐 그걸 극복하기 하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일방적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펴고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미국이 보여주는 국제 리더십으로서는 좀 그 미흡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대안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부각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을 뛰어넘기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조용히
어떤 그 중재국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완전히 그 급격하게 변화시키긴 없겠습니다만 중국이 가장 아파했던 부분, 친구가 많이 국제사회에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호적인 그러한 인식을 그냥 타국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그냥 앉아서 얻게 되는 이런 부분은 중국에게는 상당히 어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돈을 쓰고도 외교적으로 얻지 못했던 것인데 그것이 미국에 의해서 이제 주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걸 잘 지키기 노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 어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나은 위상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도 좀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미국이 이제 전략도 없이 전쟁을 했고 전략도 없이 협상을 하려 한다. 그러면서 이란에 지금 현재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협상력에 대해서 좀 불신감을 계속 드러낸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은. 예, 그래서 이 독일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지 어쨌든 나를 세운 그런 비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독일뿐만이 아니라 나토의 주요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동에 대한 이 전쟁 비판하고 또 동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동맹으로 인식하지 않고 미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비판하고 특히 뭐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이 나토라든지 EU의 중요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불편한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주독 미군을 조정해서 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마도 저는 이런 과정에서 독일이 이번에 좀 쓴소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뭐 나토를 뭐 탈퇴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 청구서를 내보낸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게 비판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대적으로 중국에게 이익이 가고 러시아에게 이익이 가고 이게 과연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냉정히 판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와 나프타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와 포장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들은 공장 가동 중단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종량제 봉투를 생산합니다. 봉투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업체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원유를 증류해서 얻는 나프타에서 비닐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데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자 폴리에틸렌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 폴리에틸렌 가격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1톤에 135만 원 하던 가격이 이제는 23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른 가격도 걱정인데 물량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업체에 남아있는 폴리에틸렌은 60톤이 전부. 한 달 사용량의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구하지 못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조달청에서 원료값 상승을 고려해 최근 종량제 봉투 업체 70곳의 계약 단가를 일부 올려줬다는 점. 하지만 전쟁 이전에 미리 납품 계약을 완료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통상 반년에서 1년치 생산 계약을 맺고 이후 원료를 주문하는데 그 사이 이란 전쟁으로 원료값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원료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업체는 적자를 안고 생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약을 했는데 아직 납품을 안 한 물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에 대한 게 이제 그렇게 잘 모르니까 이제 그 부분이에요. 종량제 봉투 외에도 농업용 비닐과 페인트, 의료용 주사기와 장갑, 각종 포장재 생산업체까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목을 기대한 인쇄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프타를 기초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업체가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으로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 정부는 연말까지 원유 2억 7천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다며
수급 조정과 사재기 금지를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고유가 여파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자 정부가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복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출근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이 커집니다. 또 공공부문 직원 30% 이상이 시차 출퇴근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유연 근무도 확대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고유가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혼잡 정도가 부쩍 심해지면서 혼잡도 150% 초과 구간이 한 달 새 11곳에서 30곳으로 급증했습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정부는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을 하루 4회 증차한 데 이어 신분당선 등 혼잡 구간 운행을 늘렸습니다. 서울과 수원, 양주 등으로 가는 복잡한 노선에는 전세버스를 한시로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람이 많은 1호선 대방, 신길, 제물포 등 5개 역 정차 횟수도 늘립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이 몰리지 않게 161만 명 규모 공공부문부터 근무 시간도 조정합니다. 최소 30% 규모로 시차 출퇴근 적용을 권고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재택근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시차 출퇴근제의 목표를 30%로 설정 공고하고 심각 단계 발령 시에는 목표를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분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맞물려 출퇴근 시간 유연화를 유도하기 위해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권,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정액제 환급 기준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면 추가로 30%포인트 더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시작한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등은 유가가 더 올라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바뀌면 민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코스피가 0.39% 오른 6,641로 거래를 마감하면서 이틀 연속 종가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6,710위까지 오르며 장중 최고치 역시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불안정한 중동 상황 속에서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86% 내린 1,215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개국공신인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인재 영입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배지를 위한 징검다리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출입기자단과 작별 인사했습니다. 차출설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부산 북갑 출마를 위해 마침내 청와대를 떠나는 겁니다. 1977년생 청와대 최연소 수석이었던 그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개월 열심히 일했다며 국익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님도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습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도 함께 사직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 충남 아산을 전략공천이 유력한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인재 영입식을 열어 둘을 성대하게 맞이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100조 원을 투입한다던 AI 강국론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냐며 청와대가 배지를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정 컨트롤 타워를 출마 대기실로 변질시켰습니다. 부산 북갑의 털을 닦던 경쟁자들도 날을 세웠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2년 뒤에 훌쩍 떠나버릴 메뚜기 정치라고 지적했고 안보는 태도, 안보는 정치, 이것은 부산 사나이들하고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하수석 출마를 지시했느냐며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끈질긴 구애에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의 판단을 수용하고 백의종군하겠다면서 재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고 민주당은 선거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구체의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영 전 부원장에게 자제와 희생을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이 빚을 진 거죠. 청와대 참모들이 잇따라 출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열리는 이번 선거는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이 더 짙어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경기 평택을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후보로 나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법여권 단일화에 대해 인위적 단일화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평택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검찰 독재 청산과 평택에 누적된 과제 해결을 놓고 대결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단일화에 개의치 않고 각 후보가 자신의 경륜과 자질, 정책을 알리고 국민에게 심판받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 필요한 건 간판이 아니라 실력이라며 나쁜 후보, 이상은 후보에 어긋난 답안지를 내려놓고 좋은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공천은 막대기라도 꽂아놓으면 당선된다는 오만의 극치이고 경쟁력 있는 후보도 찾지 못한 국민의힘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A씨는 구속심사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반보다 1시간 넘게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한 사업장에서 태국 국적 40대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일주일 뒤 사업장과 피의자 등을 압수수색하고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사용된 에어건 2대를 이미 제출받아 최대 분사 압력을 실험하고 옷 위로 쏴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유사 사례 논문까지 검토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장 관계자와 노동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21일에는 피의자를 처음으로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다른 태국인 노동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특수상해에 더해 폭행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피해자인 외국인 노동자는 A씨가 에어건을 신체에 밀착해 의도적으로 조준했다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A씨는 작업 중 실수로 에어건을 분사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A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앞으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에서 40대 여성이 운전하던 SUV가 아파트 경비원을 치웠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경비원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B씨는 당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학생들의 횡단보도 통행 안내를 돕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는데 사고 전날 평소보다 과다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승강기가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와 보호자 등 13명이 승강기에 갇혀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3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병원 측은 4층과 5층 사이에 갇힌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승강기 작동을 멈추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퇴근길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면서 날이 더 쌀쌀해지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1도, 대전 20도, 광주 20도, 대구 2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남부지방은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경북 내륙, 전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이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항소심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래프 목걸이 한 점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와 비교하면 형량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앞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0년 10월에서 11월 시세 조종 세력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 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네,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세조종 세력에 계좌를 비롯한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18만 주를 특정 시점에 정해둔 가격에 매도한 행위 등을 통정거래로 규정하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시세조정 세력, 블랙펄 정산 이후 일부 거래에 대해선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가 역시 주요 쟁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 차례의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세조정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 종료는 다른 공범이 범행을 마친 최종 거래 완료 시기, 그러니까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죠. 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김 씨가 받은 첫 번째 샤넬백 관련 내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인 배우자 신분일 때 금품 수수는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통령 당선 과정에 기여한 통일교가 보상을 요구할 게 예견된 상황이고 통일교 측에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한다는 걸 김 씨가 알았던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 통령상 8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단순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 판단이 유지됐다고요?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사이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결과 조작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항소심이 생중계됐는데 법정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씨는 오늘도 검은색 뿔테 안경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책상에 숙인 채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선고를 별다른 미동 없이 들었는데요. 다만 1심과 달리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 내용이 나오면서 변호인과 쪽지 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기도 했고 또 재판이 모두 끝나자 잠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법정을 떠나갔습니다. 1심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데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고요.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정황들이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유죄로 뒤집힌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단순 전주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반발했는데요. 이 부분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이란이 핵 문제 논의를 뒤로하고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자는 새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은 이란 국적 유조선에 대한 추가 단속을 집행했습니다. 또 이란이 수도 테헤란 공항의 국제선 노선 정상화에 나서자 미 재무부는 이란 항공사 협력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밖에서 틀어막고 있는 미국이 이란 국적 유조선을 저지했다고요? 네, 미 중부사령부가 SNS에 단속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라파엘 페랄타가 이란 항구로 항해를 시도하던 MT 스트림 유조선을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사진 위쪽에 있는 배가 이란의 유조선이고 아래에 있는 배가 미 해군 구축함입니다. 이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21일과 23일에도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던 유조선 2척을 납포하고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이 같은 유조선 납포에 대해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란 유조선을 단속한 겁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이 핵 협상은 나중에 하자는 새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란 유조선 추가 납포는 부정적인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은 이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지 실질적인 개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논의는 있었지만 진지하게 검토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wouldn't say they're considering it. I would just say that there was a discussion this morning that I don't want to get ahead of, and you'll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이란 테헤란 국제공항이 운항을 재개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 항공사와 협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경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바닷길뿐만 아니라 이란의 하늘길에 대한 제재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 수도 테헤란 공항이 전쟁 개시 거의 2달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와 튀르키예 이스탄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이렇게 3개 도시로 시작했는데 중국 베이징으로 노선을 넓혀서 이제 4개 외국 도시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테헤란 국제공항 운항 재개 이틀 만에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대해 벌이고 있는 이 경제적 압박 작전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각국 정부는 이란 항공사의 항공유 공급과 기내식 서비스, 그리고 착륙 요금 정산, 또 항공기 정비 지원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3자도 주저없이 조치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를 압박했습니다. 이란이 노선을 확대하려고 해도 외국 항공사에서 급유나 기내식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게 됩니다. 호르무즈 바깥에서 이란의 선박을 봉쇄한 것처럼 이란의 국제선 노선 정상화 계획도 사실상 봉쇄하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을 제안하며 유화책을 던졌지만 미국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제안을 시간 벌기용 지연 작전으로 보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뭔지 권영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공격을 중단할 테니 해상 봉쇄를 풀고 민감한 핵 협상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겉으론 파격적인 양보처럼 보이지만 이면엔 이란의 절박한 경제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역봉쇄로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원유 저장 시설이 한계치에 도달해 유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개방을 명분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국제 수로에 대한 통제권을 공식 인정받으려는 속셈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This is not for Iran to play with like some type of bargaining chip because of its illegal nuclear aspirations. 미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적 분노 전략이 이란의 생명선을 조이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의 원유 수출은 사실상 제로라며 추가적인 제재 완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이번 제안이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아니라 고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연 작전일 뿐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어정쩡한 타협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would really have to decide whether he wants to continue a pace or is he going to escalate significantly in order to try to get the Iranian regime to capitulate. 결국 미국의 요구는 국제 수로를 볼모로 삼는 행태를 끝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먼저 나서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의 승부수와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미국의 완고한 입장이 맞물리며 호르무즈의 긴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차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 불발은 미국 때문이라면서 이란은 끝까지 버틸 거라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잘 받았다는 감사 인사로 이란 대표단을 맞았습니다. Попросить вас передать самые искренни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это и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Россия, так же как и Иран, намерена продолжать наш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또 중동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가 이란과 지역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러시아와 같은 동맹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외교전은 주요 우방인 러시아와 결속을 과시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중동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러시아의 이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란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도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한편 이란 의회는 협상 대표단과 특히 이를 이끈 갈리바프 의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이란 협상단이 군부 강경파의 압력으로 결정권이 없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는 여론전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각 27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회의 첫날 이란의 부의장 선출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NPT의 이행을 검토하는 제11차 평가회의에서 이란은 34개 부의장국 중 하나로 선출됐는데 미국 측은 이란이 오랫동안 NPT의 비확산 의무를 경시해온 것은 명백한데 부의장에 선출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회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측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무기를 계속 확대, 현대화하는 미국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 용의자가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참석 행사 안전대책 논의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근처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31살 콜 토마스 앨런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주에서 총기를 운반하고 폭력 범죄에서 총기를 발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This was an attempted assassin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defendant making clear what his intent was. 사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었던 앨런은 파란색 수감복 차림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신원과 나이를 말하며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치안판사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고 구금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 법무부는 총격 발생 당시 당국이 적절히 대응했고 법 집행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며 경호 실패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만찬장에서의 총격 사건 대응은 절차대로 이루어졌다며 사건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한 민주당 진영에 돌렸습니다. This political violence stems from a systemic demonization of him and his supporters by commentators, yes, by elected members of the Democrat Party. 백악관은 그러면서도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줄줄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참석 행사들을 앞두고 보안 절차 점검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이 최근 멜라니아 여사를 향해 곧 과부가 될 것 같다고 한 발언에 진행자 해고와 방송 중단 등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총격 사건 책임을 야권과 언론에 넘기면서 지지층 결집과 역공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한 질문을 던진 기자를 향해 또다시 막말을 퍼붓고 코미디언의 농담에는 당장 해고하라며 방송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CBS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인 60분과 인터뷰 도중 기자가 백악관 총격 용의자의 입장문을 읽어나가자 갑자기 발끈했습니다. 기자를 코앞에 두고는 형편없는 인간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I am no longer willing to permit a pedophile, rapist, and traitor to coat my hands with his crimes. What's your reaction to that? Well, I was waiting for you to read that because I knew you would, because you're horrible people, horrible people. Oh, you I'm not a think? Do you think he was referring to you? Excuse me. I'm not a pedophile. You read that crap from some sick person. 부인 멜라니아 여사 관련 농담에 대한 반응도 논란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ABC 방송의 간판 토크쇼 진행자인 지미 키멀은 이틀 뒤 예정된 백악관 만찬을 비꼬며 멜라니아가 곧 과부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만찬장 총격 이후 뒤늦게 해당 발언이 재조명되자 트럼프 부부는 키멀의 해고는 물론 토크쇼 폐지까지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When you have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that are saying things like this every single day for years, you are inspiring violence by people who are already mentally ill.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적반하장이라며 트럼프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실제 트럼프는 한 달 전 자신을 수사했던 전 FBI 국장 로버트 뮬러가 숨지자 그가 죽어서 다행이라고 말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가 정적을 향해서는 험한 말을 내뱉으면서 자신에 대한 공격에는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 선택적 분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이런 이중적 태도가 미국 사회를 더욱 양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카밀라 왕비와 함께 나흘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현지 시각 27일 오후 백악관에서 찰스 3세 부부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지난 2022년 찰스 3세가 즉위한 이후 미국을 국빈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국제사회는 찰스 3세가 양국 간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빈 방문 중인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어깨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볍게 두드린 것을 두고 영국 현지에서 왕실 예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찾은 찰스 3세 국왕을 안으로 안내하며 어깨와 팔을 가볍게 만지는 등 친근한 스킨십을 선보였습니다. 영국 왕실은 왕족이 먼저 제안하지 않는 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오랜 불문율로 여기고 있어 텔레그래프 등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명백한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란 전쟁이라는 대외 악재에도 장중 6,700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전에 대한 기대와 증시 저평가가 상승 동력이 됐다는 분석인데 특정 주식만 오르는 등 종목 간 양극화가 커지는 K자형 장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상승세로 장을 시작한 코스피는 0.39% 오른 6,641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급격한 하락을 하는 등 변동성 장세를 보이며 롤러 코스피라고도 불렸지만 최근 들어 지난 21일에는 전쟁 직전 종가와 장중 최고치를 모두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6,600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장중 6,700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으로 장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0.6% 상승했고 장중에 133만 3천 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직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지만 결국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됐고 반도체 기업 등의 실적에도 우리 증시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도 증시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은 워낙 세게 올라온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좀 더 강화하고 사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에 종목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금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 중에 이 두 개 기업의 이익 의존도라든지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주식시장 내에서도 보면 K자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과열에 대한 우려는 있는 상황인 거죠. 상당히 달려왔던 부분에 대한 숨고르기 과정이 이제 기간 조정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앞으로 예정된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증시 전망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첫날인 어제 신청자가 55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의 17.1%인 55만 2,900명이 신청을 마쳤고 지급액은 모두 3,16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수단별로는 선불카드가 23만 명에 육박해 가장 많았고 신용체크카드가 19만 8천여 명, 나머지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차량 2부제와 5부제에 참여하면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포인트 올려 혼잡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중동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탄에 매기는 개별 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오는 2달 연장하고 인하폭도 확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영안과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세부 항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산업계 충격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가 과연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결실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업체 등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 대규모 투자가 멈추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인텔과 일본 반도체 기업 사례를 들며 한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파업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라며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와 사측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 15% 배분을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부터 18일 동안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 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집행부는 성과급 요구를 떼쓰기로 보는 시각은 부당하다며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사측은 올해 영업이익 300조 원 달성 시 최대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30조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은 물론 고객 이탈과 공급망 재편 압력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더 치명적일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선도 지위가 흔들리고 반도체 협력사 생태계도 악영향을 받을 거란 지적입니다. 파업 때문에 공급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면 고객사에서 다른 거래처, 공급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공급처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전문가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경영 지표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 노사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하루 1조 원 수준의 회사 손실이 예상된다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파업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전자 과반 노조로 등극한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동남아로 일주일 일정의 휴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가입한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집회를 잘 끝내고 파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중심을 잡아야 할 위원장이 장기 휴가인 것은 타이밍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 우방국과의 협력을 언급하며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정보 유출 논란과 쿠팡 문제로 파열음이 나오는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인도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 다변화 필요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세계 경제와 안보가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합니다. 특히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상호 존중을 토대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현안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한미 관계를 염두에 둔 거란 관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과 우리 정부의 쿠팡 제재를 놓고 한미 간의 일부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미국 측에 끌려다니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자주 국방의 중요성도 거듭 역설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울 거라는 불안감을 왜 갖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주한미군을 뺀 대한민국의 자체 군사력은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또한 북한의 1년 국내 총생산보다 1.4배 크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닙니까?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미국 차기 행정부 교체기인 2029년 1분기를 제시한 상황에서 이를 앞당길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피력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이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를 강조한 건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인 점 등을 들며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이 갖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방은 대통령이 큰 소리 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군사력 순위는 북한과 사실상 혈맹인 러시아가 2위이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도와줄 중국이 3위에 북한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며 한미 동맹 없이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이 나가면 외국 투자부터 빠져나가고 주한미군 공백을 메우려면 국방비를 대폭 올리는 건 물론 청년들의 복무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정규직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1년 미만이나 초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수당을 도입해 낮은 임금을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1년 미만의 계약, 낮은 임금과 수당, 상여금 차별.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할 때 항상 따라붙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정규직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공공부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공무원 117만 명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는 14만 6천 명, 1년 미만 계약자는 그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지만 월급은 280만 원대로 정규직보다 낮고 복지 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에서도 차별받기 일쑤입니다. 이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쪼개기 계약 등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계약,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외부 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단기 계약을 반복해온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고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연 최대 250만 원에 달하는 공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정부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검찰이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들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이 2차례 신청한 영장은 기각된 가운데 유족들은 가해자 구속을 촉구하면서 오체 투쟁에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식당 안에서 남성들이 김창민 감독의 목을 조르고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밖으로 끌려나간 김 감독은 쓰러진 채 폭행당하고 끌려다닙니다. 지난해 10월 발달장애 아들과 식사하다 집단 폭행당한 김 감독은 이후 뇌사 판정을 받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들을 불러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지 나흘 만입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차례 기각돼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현장에 있었던 김 감독 아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묻고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하는 등 보안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다음 달 4일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엔 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 감독 유족과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는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벌였습니다.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수사팀에서 명백하게 수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족들은 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을 향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전화금융 사기 등을 벌이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범죄단체 가입죄 등으로 팀장급 관리자 A씨 등 11명에게 징역 10년에서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제범죄단체 구성원으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피해가 광범위하고 사회적 배역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소원제도 시행 2달여 만에 녹십자 측의 과징금 취소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재판 소원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주식회사 녹십자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 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다실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녹십자 측은 불복 소송을 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녹십자 측은 고법의 원심 판결이 자신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 판결과 반대 취지로 판결하고 상고까지 기각했다며 재판 소원을 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특색 있는 닭 요리와 지역 명소를 연결하는 K치킨벨트 전국 지도를 제작해 상반기 안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최근 나만의 K치킨 성지를 공모하는 이벤트를 벌였고 모두 2,7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수원 통닭거리와 대구 닭똥집 골목 등 지역 명소와 의성 마늘치킨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공급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데요. 연일 오르는 기름값에 에너지 빈공국인 우리나라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이 절실합니다. 이번에는 관련 기술 특허는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은 가능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존 특허청이 이제 지식재산처로 격상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식재산이라는 말이 좀 낯설거든요. 네. 이게 뭐 우리 고유의 자산, 뭐 지식, 기술, 특허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네, 지식재산은 말 그대로 창의적 아이디어, 지식을 재산으로 만드는 거죠. 땅을 사면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술 개발하면 지식재산 등록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 재산, 뭐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에너지 분야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 지금 이제 가격 폭등 속에 자원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체 에너지가 좀 절실할 텐데 네. 차세대 에너지 기술 특허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네, 중동 전쟁으로 요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특허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2위 내지 3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중국에 이어서 2위에 랭크되고 있고요. 네. 연료전지, 수력, 지역 분야는 세계 3위 수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 강국으로의 도약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네. 지금 중동 사태, 그러니까 이란 전쟁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코스피가 오늘도 지금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그런데 이 코스피를 움직이는 거는 삼전닉스, 그러니까 반도체주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이쪽 기술 혁신과 관련한 지식재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DRAM 분야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공정 기술 그리고 생산 능력 덕분에 세계 시장 70%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 HBM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분야의 필수 분야 부품인데요.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강자이죠.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메카라고 쓰는 미국에서 특허 등록 1위를 연속 4번째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특허 경쟁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특허 분쟁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특허로 상대방을 견제 공격하는 특허 네. 괴물들이 활동이 늘어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뭐 인공지능 기술도 계속 발전하면서 반도체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인공지능 분야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뭐 관련 지식재산 특허 출원이 좀 많습니까? 어떤가요? 예, 전 세계 AI 특허 출원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10대 그 AI 기업을 보면 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다행히 그 전 세계 10대 기업도 보면 그 점유율이라는 게 1에서 6% 그 상황이라서 사실 이제 고만고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는
굉장히 골든 타임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뭐 이런 특허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경쟁자가 먼저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지식 재산 특허 심사 네. 이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면 좋겠는데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특허 하나를 등록받으려면 14.7개월,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AI, 바이오 이런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초단기로 심사를 완료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네, 초고속 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분야에 19일 만에 특허를 등록받은 사례도 19일이요? 나타났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초고속 심사 제도로 좀 심사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 1등을 한 분야가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남녀노소 모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바로 탈모 화장품이라고 해요. 어떤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에 탈모는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탈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년간 전 세계 특허 출원한 내역을 다 봤더니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일본, 중국 다 제끼고 전 세계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탈모 기술을 개발하면 노벨상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아마 K-뷰티 중에서도 탈모 화장품으로 전 세계를 석권할 일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요즘 환절기라서 저도 좀 머리가 빠지는데 이 탈모가 빨리 좀 정복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탈모 화장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K-뷰티, K-푸드 뭐 이런 어떤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짝퉁 피해도 늘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제품 K 브랜드를 유지한 그 상품의 유통 규모가 OECD에 따르면 1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대통령 정상회담 순방 계기에 필리핀, 베트남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다녀봤는데요. 가보면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보십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여기는 진품이고 가품이 있죠. 구별 가십니까? 전혀 어려운데요. 둘 중에 하나가 진품이고 둘 중에 하나가 가품이에요. 예, 이런 뭐 식품, 그다음에 K 식품, 화장품, 패션 이런 분야로 우리 분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왜 올려주신 거죠? 네, 이거 뭐 우리 한국 제품임을 약간 한류 편승이라고 하는데요. 한류 제품인 것처럼 해서 현재에서 팔리고 있는 짝퉁 제품입니다. 네, 이런 제품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에 퍼져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직접 뭐 들고 나와 주셔서 저희도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 그냥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교묘하고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정부 대책은 어떻게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위생상품의 짝퉁 문제는 개별 기업에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가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K브랜드 국가 인증 상표를 만들어서 주요 수출국에 등록을 해서 그게 이제 그 부착한 상품이 유조되면 정부가 직접 해당국에 상표권자로서 단속, 수사, 통관 보류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직접 개국하게 나서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름이 햇볕을 가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날이 조금 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예년 기온을 밑돌았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1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면서 대체로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날이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중부지방에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남부지방도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따라서 건조함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체중 조절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건데요. 식사량을 줄이기 최소 2주 전에 시작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에 맞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10대에서 20대는 수영이나 계단 오르기 등 전신을 쓰는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30대는 아령이나 기구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40대 이상은 근력 운동과 함께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야 다치지 않고 오래 운동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